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 무력으로. 그러니까 외교안보 용어로 이제 스테이터스 쿠어를 깨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상당한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이 밀어나는 대로 밀려줄 의사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과 전면전을 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미국이 재정 적자가 커질 거라는 우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몰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맹국 너희들도 역할을 해라.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냥 우리가 미국에 몇 조 원 더 주고 끝날 수 있는 돈의 문제면 사실은 차라리 간단해요. 그렇지 않고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 문제를 자꾸 이제 미국이 들고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국제 투자가들이 전처럼 미국 자산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계속 이랬다 저랬다를 하고 있습니다. 타코라는 말 있잖아요.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발을 뺀다는 그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시장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그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라는 화두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자산, 그 다음에 달러화를 막 팔고 다 떠난다 이런 상황보다는 예전처럼 사지 않는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미국 자산은 그동안에 너무 오래 호황을 누려왔어요. 심지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오면 미국 자산이 더 올라요. 이거를 이제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의 압박을 받은 여러 나라들,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 일본 이런 데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전처럼 미국 자산에 올인을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올 일이었는데 트럼프가 그 관세를 가지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여러 나라의 투자가들이 미국이 저렇게 가면 우리의 신뢰할 만한 투자처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팔아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여유 자금을 미국 대신에 다른 나라 자산들을 골고루 사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 증시, 일본 증시,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전보다는 좀 상황이 개선이 된 측면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국채를 발행을 해서 나라가 빚을 내서 그걸로 살림을 돌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자를 더 쳐드릴게요 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최근에 이제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왕창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더 금리가 치솟고 더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게 정상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미국이 결코 좋을 리는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국제 이슈를 해설하는 이현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치솟거나 미국 국채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금융의 어떤 그 시스템적 그 붕괴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이제 뉴스에 크게 나섰습니다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의 부도 사태,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된 일이었어요. 그 은행이 그렇게 부실 경영을 하는 은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의 자산을 많은 부분 미국 국채로 갖고 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내가 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막 대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면서 미국 국채의 가격이, 평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은행에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몰릴 경우 저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그게 커버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이 망해버렸던 겁니다. 멀쩡한 은행이. 그래서 그런 일이 혹시라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전에는 투자가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이 어디 한 군데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에는 디폴트 위험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네. 사실 지금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인한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새로 발행하는 미국의 장기 국채는 이자를 더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미국의 그 30년 국채의 이자율이 치솟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전에 3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선 전에 나왔던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고 저거 사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에 굉장히 불안을 가져왔던 건데, 지금은 30년 국채의 이자율이 계속 치솟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선에서 약간 출렁출렁하는 그래프를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여러 큰 투자가들의 시각이 바뀌었다. 그 신뢰에 좀 금이 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트럼프발 어떤 악재가 터지느냐에 따라서는 그 흐름이 다시 가속화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 같지는 않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15, the nays are 214, with one answering present. The bill is passed. It's very big. It's the big, beautiful bill. We're going to make people really be able to. We'll have the lowest tax rate we've ever ha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감세안이 하원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자 부담도 늘고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악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국가로서 돈을 걷고 쓰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법안을 트럼프가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법안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 법안의 제목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붙인 겁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그 법안대로 하면 미국인들에게 많은 세금 경감 혜택을 줍니다. 근데 써야 될 돈은 또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여러 전문가들이 추산을 할 때 약 10년간 3조 3천억 달러가량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투자가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니 국가 부채가 10년간 3조 3천억 달러가 더 늘어나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네? 지금보다 매력 없는 투자 수단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의 그 감세 법안은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감세를 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트럼프는 대선을 치를 때부터 자기 공약집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걷어들이고 미국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깎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관세로 벌어들일 수 있다고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은 턱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도지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역할에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좀 기대를 가졌던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이 한 6.7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조 달러를 삭감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인데, 그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기껏해야 아마 한 600억 달러 밖에는 못 줄일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정부 기관을 뭐 셧다운을 하고 직원들을 해고를 하고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했는데, 그런 돈이 미국 정부의 실제 그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질 않은 거예요. 지난해 연방정부 지출을 한 6.7조 달러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소셜 시큐리티라는 것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의료비 지원에 한 14%를 씁니다. 그리고 미국이 발행한 국채에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돈들은 미국이 줄일 수가 없는 돈이에요. 트럼프는 그 포퓰리즘 성향이 있는 지도자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이라는 거는 절대 줄이지 않겠다. 네, 줄이는 거는 표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국방비가 미국 정부 지출의 한 12~13% 정도가 되거든요.
그 국방비를 좀 지출 합리화를 하는 수밖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딱히 뭐 다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국방비도 그냥 다 줄이겠다고 안 했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미군, 힘을 통한 평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골든 돔 계획 뭐 이런 거 내놓잖아요. I signed an order to build the Golde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to protect our country from missile attack. It's going to cost many billions of dollars, all made in the USA.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마약과 갱을 막는데 미군을 쓰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늘리겠다고 했어요. 내년 회계연도에 국방 지출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겠다. 지금보다 한 12% 정도를 늘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이제 외국에 동맹국들 위해서 쓰던 돈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정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유럽의 나토 국가들한테 야 니들 돈 써.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던 것에는 사실은 이런 사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종류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표와 관련되는 지출, 또 미국이 디폴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 이런 걸 빼고 나면 동맹국들을 위해서 세계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쓰던 지출을 줄이고 그걸 다른 나라들에 부담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입장이 어떨까요? 내가 이 칼도 쓸 수 있고 저 칼도 쓸 수 있는데 굳이 하나는 등 뒤로 숨겨놓고 이것만으로 상대를 요리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쓸까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다룰 때 결국은 두 칼을 다 휘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방금 방위비를 말씀하셨는데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동맹국의 방위비를 뭐 늘려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에 와서 했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상당한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현상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아시아의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 China seeks to become a hegemonic power in Asia, no doubt. Beijing is credibly preparing to potentially use military force to alter the balance of power in the Indo-Pacific. 그러니까 현상 변경이라 하면 그 외교안보 용어로 이제 그 힘의 균형 관계를 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어서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 무력으로. 미국은 중국과 충돌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중국의 그러한 구상을 그대로 받아줄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용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 무슨 아프리카에서도 미국과 경쟁하고 남미에서도 미국과 군사 경쟁하고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중국은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는 미국의 힘을 차단하고 역사적으로 중국이 조공을 받던 이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중국이 다시 황제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중국이 밀어나는 대로 밀려줄 의사가 없다. 동맹국들이 그러한 중국의 영향권 내로 굴러 떨어지게 두지도 않겠다. 대신에 동맹국 너희들도 역할을 해라. NATO members are pledging to spend 5% of their GDP on defense, even Germany. So it doesn't make sense for countries in Europe to do that while key allies in Asia spend less on defense in the face of an even more formidable threat.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이 안보는 우리한테 의지하고 돈은 중국이랑 장사해서 벌겠다고? 그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한국을 상대로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연설 내용에 걸려있는 나라들은 많아요.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일본도 뭐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그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은 벌어야 되겠어가 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신간 서적이 있는데 중국에 포획된 애플이라는 내용을 담은 책인데 애플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공급망을 만들어서 그 세계 전자산업을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애플이 큰 덕을 받고 그 덕으로 미국도 큰 덕을 받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애플이 들어가서 중국의 전자부품 소재 산업을 완전히 혁신해 주었고 그 덕에 중국은 지금과 같은 군사 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It's just that their efforts in China really are that of a nation building effort. Now, here's where this goes. Once you are teaching a supplier how to do advanced electronics in any number of degrees, they're not necessarily going to stay with building smartphones. And so, of course, China has funneled it into other things that they're interested in, which is electric vehicles, drones, and military weaponry. 애플이 들어가기 전에 중국은 정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또는 AI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들어가서 중국의 기업과 기술자들을 교육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애플은 중국에서 발을 뺄 수도 없는 포로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서 중국의 2차 전지 산업과 또 자동차와 관련된 AI 산업 같은 거를 엄청나게 키우는데 도움을 줬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뭐 자기네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니까 걔들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은 이제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그 식의 경고가 미국에서 나오면 미국 회사들도 다 뭐 중국에서 돈 버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라는 생각들이 강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보다 훨씬 엄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중국 비즈니스를 아예 미국 및 서구를 상대하는 비즈니스와 완전히 분리해서 대비하는 그런 식의 스텝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좀 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had a very good talk, and we've straightened out any complexity. It's very complex stuff, and we straightened it out.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참 중국을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에 일본을 상대로도 히토류 카드를 꺼내서 일본을 굴복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규모의 관세 전쟁을 다시 걸려면 당연히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그에 대한 대비가 별로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뭐 험한 말을 막 하면서 엄포를 놓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미국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세게 매기니까 미국이 움찔했다. 그 다음에 히토류 가지고 압박하니까 미국이 역시 압박을 받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협상해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를 안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관세 협상이라는 거를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이제 7월 9일이라는 그 유예 시한은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처럼 어려운 상대 말고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다루기가 쉬우면서 미국 국민들한테 내놨을 때 어느 정도의 선전 효과가 있는 나라를 다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필이면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러니까 경제만 가지고 압박해야 되는 나라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다루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와 안보 두 가지 다 미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처음에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다가 한국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안보와 관련된 카드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히토류의 문제 또 그 안미경중을 미국 국방장관이 문제 삼은 문제 이게 즉각적으로 주한미군의 이슈로 고리고리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미 뭐 4월부터 이제 미국 국방부의 이제 주요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겠다,
태세를 재검토하겠다, 일부 감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들의 초점은 그겁니다. 주한미군의 문제도 우리는 자꾸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존재.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주한미군은 그래서 그 용도 이외에 다른 데로는 나가면 안 돼. 나가려면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그런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 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비하는 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야. 그런데 힘이 붙여.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의 미군을 중국을 억제하는데 좀 더 갖다 써야 되겠어. US v China, if that were to come about, who has better posture than we do in Korea? No one other than our forces on the peninsula could achieve effects from the peninsula against the adversary in our area. 그거를 글쎄 무작정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나라 2배 정도 늘려야 하는 건데 그게 감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 예산이 올해 한 GDP의 한 2.3% 정도? 그 금액으로는 한 61조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2배를 늘리라는 거는 지금 한 61조, 2조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한 120, 130조로 늘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뭐 다른 그 경제를 살리는 거라든가 복지라든가 써야 되는 돈을 다 갖다 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야죠.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을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돈 말고 다른 형태로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고 미국의 신뢰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다른 돈이 아닌 다른 거에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특히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그다음에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엘브리지 콜비라는 이름의 그 미국 국방부의 정책 담당 차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미국의 그 중국 억제 그 국방 정책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한두 달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문의가 왔다고 해요. 만약에 인도 태평양에서 또는 대만 같은 곳에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할 경우 한국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비공식적으로 물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해올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우리가 돈으로 막을 수 있으면 그나마 그건 쉬운 문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방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미국에 몇 조 원 더 주고 끝날 수 있는 돈의 문제면 사실은 차라리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 문제를 자꾸 이제 미국이 들고 나오게 되면 우리도 훨씬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미국에 대해서도 내재적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미국이 볼 때 한국이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또 미국 중심의 서구 시장에 수출을 해서 일어난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그 생각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혈맹으로서 같이 전투를 치러본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월남전 이후에는 같이 피를 흘리며 싸운 적이 없고 미국에서 한국과 혈맹으로서 같이 싸운 경험을 기억하는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에요. 미국에서 세계 전략을 짜고 안보 문제를 다루던 사람들은 대부분 2차 대전과 냉전을 직간접으로 경험해보고 그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전쟁을 치르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볼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이 지금 당장은 돈을 좀 쓰고 여러 가지 역할을 떠안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개입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게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 전략을 다루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른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진영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바깥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뭘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거는 우리가 하겠어.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기여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국방은 자기들이 좀 알아서 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기조해서 예상되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 대한 방위는 한국 너희 잘 살잖아. 군사력도 세다며. 그건 이제 좀 너희들이 하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데 너희들도 동참해. 이런 얘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러겠습니다 하고 동참하기가 어렵죠.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는 한국이 혈맹 맞아? 라는 식으로 그 동맹의 어떤 가치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자꾸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될 것이 저는 일본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는 일본이에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지도만 놓고 봐도 알아요.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면 거대한 방파제처럼 떠 있는 존재가 일본이라는 그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 자꾸 갈등을 빚고 그게 이제 그 심지어 군사적 문제로까지 그 전이가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의 세계 전략, 안보 전략 차원에서 갖는 의미가 자꾸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한미일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겠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그 어떤 그 노선 제시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 아직도 사실은 적지 않은 분들이 경제와 그다음에 안보의 문제를 다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제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보가 경제보다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나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추세에 우리가 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주요국들이 오판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는 미중 간의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너희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그 번영을 누리는 나라 아니었어? 동맹인데 무슨 중립이 있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대로 대한민국을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편으로 땡겨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 간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애초에 중국이 갖지 않도록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는 동맹이야.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힘이 센 이웃인 중국과 일부러 갈등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 라는 그 입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든 중국을 상대로든 태도를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보면 그 외교를 잘 못할 때 어떤 일들을 하냐면 외국의 중요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얘기를 국내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주장하고 그걸 우리에게 맞게 막 포장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우리보다 체급이 큰 중요한 나라들이 우리를 볼 때 우습게 여기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 쟤들이 저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국내 여론을 그런 걸 통해서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우리의 처신을 좀 더 진중하게 하고 또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